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주 학살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 이웃에서 사람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. 만약에 미국이 그 학살을 지휘했다면 저는 반미운동 할 겁니다.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나 미국이 군사 지휘를 하는 그 작전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게 미국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그 풀어가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지금 현재 이걸 반민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적 잣대로 할 문제는 아니었다 봅니다. 이번 2024년 12.3 내란 당시에 미국은 윤석열 내란을 개입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민주주의,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지지했다고 봅니다.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미국의 그 스탠스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확고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됐다.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. 저도 바시험 봤거든요. 저 미국 갈 때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냈고 비자 발급할 때 인터뷰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냈습니다. 저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저도 판결문 다 번역해서 줬습니다. 영문으로 다 번역했고 다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심사 다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바시험 볼 때도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냈고 바시험 보고 나서 제가 좀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서를 하게 됩니다. 선서를 하러 법원에 가면 뉴욕주 그 주도 가서 저도 선서하고 그리고 실제 그 뒤로는 저도 장롱면허에서 실제 프랙티스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면허증을 장롱면허라고 하지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대로 일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의 그 바시험 제대로 봤냐 선서할 때 하고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지가 있는데 아주 그냥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혹시 이제 보시는 국민들이 보시고 오해하실까 봐 이게 특별히 논쟁할 지점이 아니다. 이게 너무 시간 낭비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. 아까 그 내용이 사실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40년 전의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한미동맹에 대한 정당한 지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환기시킨 사건을 반민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또 그 문제를 다시 지금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사상검증을 받았냐라는 질문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래서 보시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것이고 실제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갈 때 비자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리고 바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어떤 관련 예를 들어 재판 기록 등등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이고 내용도 다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당연히 거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. 미국에서 저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을 겁니다. 예. 오히려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의 미국의 이런 스탠스가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했다.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.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또는 지금 현재 내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 분명히 해야 된다. 오히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경제정책과 허담한 이야기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. 화면을 좀 바로 그 앞에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.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은 정부 부채가 중요하다. 재정 건전성 이야기자면 사실은 정부 부채보다 중요한 게 우리 뇌관과 같은 게 가계부채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 일관되게 해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가계부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.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계부채 논의하는데 특히 이제 이건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,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이제 새 정부까지 그런 과정 지난 한 4개 정부 속에서 다 잘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의 금융 당국자들과 은행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. 다음 화면 보시면 최근에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지점이다라고 이 화면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5%를 인상을 했습니다.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반년 일적 인상을 했지만 3% 인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 경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의 그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이나 일반 차주들에게는 영향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 거기 내수에 대해서 그 부채 때문에 충격을 받다 그런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.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80%가 비연동금리이기 때문에
금리 인상의 그 리스크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중산층에 다 전가됐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자를 계속 고스란히 100만 원 낼 사람 200만 원 내고 또 50만 원 낼 사람 100만 원 내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호주머니가 말라버린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한 3년 동안 5대 시중은행들이 60조, 50조씩 계속 이 예대 마진이 나온 겁니다. 이것 때문에 횡재세 이야기도 나오고 예대 마진을 줄이자 이야기도 하고 또는 이 금액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금리 변동의 리스크라는 건 되게 고도의 시장 변동의 리스크인데 그걸 전문가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왜 그런 리스크를 다 소비자가 떠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. 지금도 이 새 정부에서도 이 지점은 좀 직시해야 된다. 서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차주들이 힘들어하는 이 지점이다. 이 지점에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또는 이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내지는 이 문제점 아니하거나 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새 정부도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. 이런 이야기고요.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.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가계부채 중요하다.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가 다 엮여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표현을 좀 보면 코로나 부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던 분들은 특별한 희생을 한 거 아니야. 온 국민을 위해서. 그러면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돈을 빌려라. 그리고 그 코로나 부채를 떠안게 했었습니다. 그게 한 600조 됐고 그걸 떠안는 푸는 방법을 이제 새출발기금에서 5% 정도 30조 정도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만들었지만 그게 성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런 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일정 정도의 한 7년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규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 채권을 일부 상각하자고 하니까 다시 도덕적 해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낸 사람들이 손해만 보는 건 적절하진 않죠. 그러나 그걸 은행권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사회가 같이 통합되고 같이 가려면 특별한 희생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보상을 못 해줬던 우리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된다.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통합하면서 일정 정도의 그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는 정책적인 재량의 여지가 좀 있지만 기본 발상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식을 가지고 일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정부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요청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빚내서 집 사라처럼 무조건 대출이 아니라 DSR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된다.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희생했거나 또는 힘든 사람들, 한계 차주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포용적 금융이라는 형태든 어떻든 포용 정책이든 좀 고민하고 포용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리고 그 속에서 은행계 도덕적에 대한 질타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. 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후보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의 회복 그리고 중기적인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앞서서 초단기적인 민생의 이 각박합을 풀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. 그 중에서 핵심이 물가와 가계부채라고 봅니다. 그에 더해서 물론 민생지원금 또는 소비 쿠폰 문제가 있겠죠. 가계부채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제 정부 부채보다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의 가파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생과 증가의 원인을 꼭 가계 측에만 돌리기 어려운 더구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 내란까지를 포함하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꼭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각종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부채 조정을 해줬던 경우가 국내외적으로 존재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규모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구조조정 또는 재조정의 문제를
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을 정부와 대통령님도 그 문제의식을 매우 강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